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강의를 맡은 MIT 마스터 트레이너 이지은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방법과 앱 인벤터를 활용하기 위한 소개와 특징,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런 환경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앱 인벤터 화면을 이해하고 간단한 앱을 선생님과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무엇인가요? 아마 운영체제라는 말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운영체제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운영체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에서 개발한 iOS가 있어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것을 해볼 거고요. 구글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요. 모든 명령어를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만들고 배우고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글과 MIT에서 협력하여 만든 앱 인벤터라는 게 있어요. 앱 인벤터는 현재 MIT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필요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블록 코드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는 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도구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이 웹 브라우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웹 브라우저예요. 이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는데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컴퓨터들이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구글에서 개발한 크롬이 있고 애플에서 개발한 사파리 그리고 파이어폭스, 모자익, 스윙 브라우저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앱 인벤터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컴퓨터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앱 인벤터가 정말 좋은 점은요.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많은 명령어가 이 간단한 블록 3개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앱 인벤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앱 인벤터의 특징에는 정말로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잘 몰랐던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GPS나 아니면 구글맵, 그리고 음성 인식, 카메라, 스피커, 진동 기능, 다양한 센서 기능, 센서 기능들을 활용해서 재미난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려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앱을 먼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앱의 개발 환경을 설정해 줘야 돼요.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을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은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9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학생들이 안드로이드 버전은 2.3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자 옵션 모드가 처음에는 숨어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테스팅 해볼 거기 때문에 개발자 옵션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삼성폰과 LG폰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화면 왼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는 팀뷰어를 이용해서 선생님 스마트폰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삼성폰인 경우는 위에 환경 설정, 톱니바퀴 모습, 이게 톱니바퀴 모습, 얘가 환경 설정이에요. 그래서 눌립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 맨 밑으로 내리면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 그러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를 눌립니다. 소프트웨어 정보가 눌리면 빌드 번호라고 나오죠. 빌드 번호를 7번 터치를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자 모드를 켜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든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에요. 이 앱을 설치하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앱 인벤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크롬 설치를 해볼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모든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익스플로러에서 검색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라고 보이죠? 클릭. 자, 이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 활용할 수 있는 크롬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자, 한번 구글 크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보이죠? 다운로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다운로드 됐을 때 이렇게 밑에 팝업 메시지가 뜨면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 누르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글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여기에 위에 보면 여러분 아이디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구글 계정을 다 확인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설치한 크롬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자,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검색하면 첫 줄에 앱 인벤터 나오죠. 자, 클릭하고요. 먼저 앱 인벤터에 대한 이렇게 소개라든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여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앱 인벤터에 대해서, 그리고 앱 인벤터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인사할 때 선생님은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은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MIT에서 교육을 받고 마스터 트레이너로 한국인 최초로 인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과 같이 마스터 트레이너가 되신 김학성 선생님하고 저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로 앱 인벤터에 푹 빠져서 여러분이 다양한 앱을 개발해보고 많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앱 오브 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달의 앱을 뽑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앱을 자랑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령별로 여러분이 만든 앱을 뽑고요. 그 다음 소개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가 이슈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된 앱을 만들어서 제출해 보라는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튜토리얼이 있고요. 또 AI with App Inventor가 있어요. 자, 튜토리얼은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용하라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단계별로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교사들을 위한 자료도 이렇게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AI가 아주 중요하죠. AI에 관련된 앱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또 교재에 대한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이트만 잘 활용하셔도 앱 인벤터를 충분히 훌륭히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Create App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로그인하는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첫 화면이 이 화면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의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로그인을 하면 처음에 계정 선택하라고 하고 허용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허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약관 동의, 그 다음에 설문조사 공지사항이 떠요. 그러면 처음에 Terms of Service가 나오면 약관 동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Never Take Survey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Do Not Show Again 한 다음 Continue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화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앱 인벤터는 기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로 수업을 하고 싶다 하면 한국어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제까지 여러분은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앱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어떠한 앱을 만들고 싶은지 앱을 구성해야 되겠죠. 아이디어가 있다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작성 과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의 모양은 어떤지, 그리고 미사일의 색상은 어떤지에 대한 디자인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이것들이 직접 동작을 하기 위한 코딩 과정이 필요해요. 코딩이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를 했다고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테스트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테스트 하다가 또다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개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개발이 완료돼서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 시킬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거는 처음에 앱 인벤터는 구글과 MIT에서 같이 협업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앱 인벤터로 여러분이 개발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초등학생인데 본인이 스스로 플레이스토어에 개발자로 등록해서
자신이 만든 앱을 마구마구 자랑하고 뽐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과정이 끝날 때쯤 모든 학생들이 전부 플레이스토어에 여러분이 만든 앱을 개발자로 등록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앱을 개발하기 전에 프로토타이핑을 여러분들은 꼭 한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성능평가나 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미리 시험삼아 만들어 보는 모형 제작 방법을 말하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시면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한메일 제작 과정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앱을 만들기 전에는 프로토타입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과정을 통해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낙서장 앱 만들기를 할 건데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구상을 해야 되겠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될 건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바로 스케치북과 연필이나 붓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캔버스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면 지우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우개 역할을 하는 버튼을 삽입을 할 거고요. 펜의 두께를 내가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펜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삽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펜의 두께가 현재 얼만지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레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부터는 숫자나 밑줄이 올 수 있는데요. 한글이나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판이라는 영문으로 그림판을 입력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디자인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자인 편집기는 총 5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 공간은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종류별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뷰어로 끌어다가 놓습니다. 화면에 끌어다가 놓고요. 이 뷰어는 지금 스마트폰의 화면과 똑같이 생겼죠. 이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바꿔서 예쁘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뷰어 패널에 배치된 컴포넌트들이 계층 구조로 화면에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필요 없는 컴포넌트가 있다.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컴포넌트가
똑같은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컴포넌트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름을 정확하게 바꿔주는 게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앱을 만들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줄 이유를 못 느끼겠지만 앱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컴포넌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음악 등을 업로드 시켜야 되는데요. 그때는 파일 올리기를 이용해서 미디어 파일을 올릴 수 있고요. 컴포넌트의 크기나 색상, 글자, 정렬 등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블럭을 클릭하면 보이는 블럭 편집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앱의 기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블럭들이 종류별로 모여 있고요. 공통 블럭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든 블럭을 말하고요. 여기 밑에 스크린 1이라는 밑에 생기는 컴포넌트들이 여러분이 직접 삽입한 컴포넌트들이에요. 블록 패널에 있는 블록들을 가져와서 앱이 작동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낙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 아까 앱을 구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죠? 먼저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공간인 캔버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펜의 두께를 바꿀 수 있는, 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었고요. 또 지울 수 있는 이런 버튼, 그리고 펜의 굵기를 표시할 수 있는 레이블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낙서장 앱을 동작시켜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불편하신 친구들은 이렇게 잉글리시를 눌려서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자, 한국어로 바뀌었고요. 메뉴에 보면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연결을 누르면 AI 컴패니언이 있는데 AI 컴패니언 누르면 QR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은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스캔을 할 건데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로 갑니다. MIT를 입력했더니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게 보여요. 선생님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가 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꿀벌 모양 설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캔 QR코드, Connect with Code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AI 컴패니언을 누르면 QR코드가 뜨고요. 지금 여기 화면처럼 스캔 QR코드를 눌려서 이렇게 QR코드를 찍어 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코드 값이 입력되죠. 그래서 코드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QR코드, 자 지금 이 화면 바로 이렇게 라이브 테스팅이 됩니다. 라이브 테스팅을 할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당연히 인터넷이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다시 연결하기, 아니면 강제 초기화를 눌려서 리셋을 시키고 다시 시도하면 돼요. 라이브 테스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내가 수정하거나 할 때 어떻게 앱이 변화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팀뷰어로 연결한 폰을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잘 그려지죠? 잘 그려지고 지우개. 잘 지워집니다. 다시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오죠?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 무척 잘 그려지는 게 보여요. 다시 지우개를 클릭하겠습니다. 지우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행됐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여기에 밑으로 쭉 보면 그리기 애니메이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캔버스가 보이죠? 캔버스를 드래그해서 드로우.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죠? 네, 필요한 게 아까 슬라이더였어요. 슬라이더. 그리고 펜의 두께를 보여줄 수 있는 레이블도 필요했어요. 또 뭐가 필요했나요?
네, 버튼을 누르면 지우게 되는 이 버튼이 필요했죠. 총 4개의 컴포넌트를 지금 삽입했습니다. 자, 이 버튼의 이름이 지우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튼을 이름 바꾸기 누르면은 지우개로 이름을 변경시키겠습니다. 지우개. 현재 라이브 테스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여기 보이지 않는 캔버스, 슬라이더, 레이블, 버튼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버스는 지금 이 크기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캔버스의 크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속성을 보니 높이와 너비가 있어요. 자, 높이는 이 스마트폰의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높이. 그래서 높이를 클릭했더니 총 4개의 선택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동은 그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 크기입니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각 스마트폰의 사이즈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요소라는 거는 그 각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면 높이가 스마트폰에 꽉 차는 크기로 변경된다는 거죠. 다른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의 기본 사이즈를 제외하고 채워주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꽉 채워졌어요. 그런데 부모 요소 말고 픽셀은 스마트폰으로 치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가로 세로,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가로 세로가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조그만 점이 바로 픽셀이라는 거죠. 이 조그만 점이.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마다 픽셀의 개수가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픽셀을 200으로 하겠다. 그러면 200의 사이즈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폰에서는 지금 200의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해상도가 낮은 친구들은 200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라는 거는 이거를 10등분 했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해요. 10등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크기에서 10등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하고 싶은가. 예를 들어서 50% 차지하게 하고 싶어요. 50% 화면의 크기의 반이 딱 나오겠죠. 자, 선생님 화면 크기의 반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반으로 표시된 거 보이죠? 반으로 비율이 거의 50대 50입니다. 자, 퍼센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생님은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꽉 채워졌고요. 이번에 슬라이더를 눌러볼게요. 아까 슬라이더 옆에 레이블 크기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수직 구조로 수직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컴포넌트 요소들을 끌어당기면 수직 정렬이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죠. 이 레이아웃에 가면 내가 수평 배치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수평 배치를 끌어다 놓습니다. 자, 수평 배치를 끌어다 놓으면 선생님은 수평 배치를 지금 이 움직일 때 파란색 줄이 생겨요. 그게 위치예요. 레이블 밑으로 끌어당겼어요. 자, 레이블 텍스트가 수평 배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컴포넌트가 수평 배치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수평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게 바로 수평 배치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버튼을 넣는다. 그럼 버튼도 이렇게 수평 배치 안으로 들어가요. 자, 버튼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레이블 텍스트 지금 이 글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속성에 가면 레이블 텍스트 글 필요 없고요. 첫 번째 1의 크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1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크기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슬라이드의 크기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평 배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 슬라이더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지우개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 지우개는 속성에서 텍스트 글자를 지우개로 수정하고요. 여기에 버튼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배경색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바꿀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직접 색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을 가서 예쁘게 색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우개의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글자 크기 지금 14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크게 하고 싶어. 20으로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지금 끝났어요. 디자인이. 캔버스가 들어갔고 슬라이더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 그리고 슬라이더의 크기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레이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그림이 지워질 수 있는 버튼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에 가서 얘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지금 디자인은 끝났고요. 슬라이더를 봤더니 슬라이더 색상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펜의 두께는 최소값은 1로 시작했고요. 최대값은 10으로 끝났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1과 10으로 지정했어요. 1과 10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보면 썸네일 위치라는 거 보이죠? 썸네일 위치. 썸네일 위치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 바가 있다면 이 슬라이드 바에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말해요.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1부터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썸네일 위치를 1로 수정하겠습니다. 1로. 자, 1로 수정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화면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슬라이드가 1이라고 표시됐고 1로 왔고 아주 지금 예쁘게 만들어진 거, 디자인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자, 디자인이 완성됐다면 블럭을 가서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죠. 명령을 실행하려면 일의 순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의 순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캔버스를 드래그하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또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뭐가 변경이 됐죠? 네, 선의 두께가 변경됩니다. 선의 두께가 변경됐어요. 그리고 선의 두께를 레이블에서 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작을 했나요? 네,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지워졌어요. 이렇게 총 4개의 동작을 하는 앱이죠. 자, 캔버스를 드래그하면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캔버스 컴포넌트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캔버스를 클릭했더니 캔버스의 명령 블럭이 색상이 다 달라요. 이 색상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황토색 블럭. 이 황토색 블럭은 이벤트 핸들러라는 블럭이에요. 자, 이벤트라는 말이 붙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이벤트라고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만들려면 이벤트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을 터치했을 때 어떠한 일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벤트 핸들러 안에 명령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캔버스를 드래그 했을 때 무슨 일이 동작이 됐나요? 선이 그려졌죠. 그래서 밑으로 쭉 봤더니 원호 그리기도 아니고 원 그리기도 아니고 바로 이 선 그리기인 거죠. 이 보라색 블럭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보라색 블럭은 바로 함수 블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수학에서 들어봤을 건데요. 함수, 여기서 프로시저, 함수 블럭은 이 자체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블럭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 블럭 안에 선 그리기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서 바로 일이 실행됩니다.
밑으로 블럭을 쭉 더 내리면 이번에는 진한색 녹색 블럭과 연한색 연두색 블럭이 있어요. 자, 녹색 블럭과 연두색 블럭을 풀어 볼게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캔버스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글꼴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콤보 상자로 되어 있죠. 콤보 상자. 딱 누르면은 안에 목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 상자라고도 합니다. 자, 지정하기라는 말 그대로 캔버스의 글꼴 크기를 내가 지정하고 싶어요. 어디. 여기에 보면 플러그고 얘는 플러그인이죠. 이 플러그인의 값을 받아와서 값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캔버스의 글꼴 크기를 어떻게 변경하고 싶다. 내가 딱 집어넣으면서 캔버스 높이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학이라는 걸 쓰겠죠. 글꼴 크기를 20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20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소스 값을 받아와서 캔버스에 다양한 글꼴 크기나 색상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명령어들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면 이제 명령어 기본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명령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여러분은 지금 50%는 배우신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컴포넌트를 눌렸을 때 이 이벤트 핸들러 블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 블럭, 그 다음에 값을 지정하는 세팅 블럭, 그리고 값을 받아오는 소스 블럭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블럭의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드래그 하면은 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봤더니 x1, y1, x2, y2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이 화면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를 손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기계는 이 지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터치 스크린도 사용했겠지만 사실은 모든 기계들은 이 화면에 값을 좌표값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XY라는 건 바로 좌표라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시작 XY가 있고 이전 XY가 있고 현재 XY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하는 x1, y1의 좌표값을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x2부터 y2의 좌표까지 이어줘야 되겠죠. 무엇으로? 선으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터치하는 첫 지점과 끝나는 끝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이 뭐가 될까요? 현재 XY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이전에 터치했던 지점. 자, 이전 XY도 있고 시작 XY도 있어요. 그러면 시작 XY일까? 이전 XY일까? 시작 XY라는 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터치했던 첫 점이 바로 시작 XY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직접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X, 이전 Y의 좌표값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고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잘 그려져요. 이전 XY. 그런데 여기 이전 XY를 빼고 시작 XY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되냐면 첫 지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내가 첫 지점을 찍었어요. 손을 움직이면 이 첫 지점에 현재 좌표를 싹 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돼버려요. 시작 XY는 내가 스마트폰에 터치하는 첫 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이전 XY와 현재 XY가 만나서
선을 그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블럭은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려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려지는 이 1번의 일을 지금 수행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선의 두께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필요한 컴포넌트가 바로 슬라이더겠죠? 그래서 슬라이더를 클릭해 봅니다. 슬라이더 클릭했더니 첫 번째,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됐을 때라는 이벤트 핸들러 블럭이 있어요. 자,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됐을 때 뭐가 변경돼야 되나요? 캔버스의 선 두께가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캔버스를 눌리면 아까 말했던 이 지정하기 블럭 있잖아요. 지정하기 블럭. 이 지정하기 블럭의 선 두께 값을 받아들여서 변경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선 두께 값은 무엇의 위치와 관계가 돼 있어요? 바로 슬라이더의 썸네일 위치에 따라서 썸네일 위치가 1이면 선 두께도 1이 돼야 되고 10이면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 위치를 바로 집어넣습니다. 자, 아까 이용했던 이 이벤트 핸들러 안에 이렇게 연한 색의 뭔가 박스들이 있어요. 이 박스들은 바로 뭐냐면 이 박스를 매개 변수라 그래요.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라는 개념은 아직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당연히 모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요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값을 기억하고 있는 장소. 슬라이더 안에서 썸네일 위치 값을 자동으로 이 매개 변수 안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캔버스 안에 좌표 값을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매개 변수는 이 이벤트 핸들러, 자기 자신의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썸네일 위치 값이 변경됐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썸네일 위치를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에 숫자는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1이에요. 위치가 움직여도 아직까지 우리가 위치 변경한 이 썸네일 값을 받아들여서 숫자가 변경되는 명령어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선은 아마 두께가 변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두께 변하는 거 보이죠? 네, 두께 변했습니다. 두께 변했습니다. 다시. 자, 두께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레이블도 이 슬라이드 썸네일 위치에 따라서 레이블 숫자도 변경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블을 눌립니다. 레이블에 무엇이 값을 받아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네, 레이블의 글자죠. 텍스트. 글자가 어떻게 표시돼야 되냐? 썸네일 위치 값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숫자가 변경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번 일을 실행했죠. 3번 일을. 자, 지우개를 누르면 그림이 지워지게 해야 돼요. 지금 그림을 많이 그려서 엄청 지저분하죠. 아직까지 지우개는 아무리 눌려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왜? 명령을 우리가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지우개는 바로 이 버튼으로 만들어졌죠. 자, 버튼을 언제, 무엇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지워져야 되죠? 캔버스 안에 내용이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캔버스를 눌리면 캔버스가 바로 지워지는 이 함수 명령 블럭이 바로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캔버스 지우개 눌러보겠습니다. 네, 미션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잘 완성됐고요. 낙서장 앱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 차시에는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만든 앱이 설치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라이브 테스팅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자 하면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빌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